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7명이 21대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원내 정당 후보로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거리 유세와 방송 토론,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은 21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의 전북 공약과 지역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전주가 서울을 꺾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좌절의 아픔을 딛고 전북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겁니다. 대선 기호 1, 2번을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내건 전북 공약은 바로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입니다. 양당의 7대 전북 공약 가운데 올림픽 지원을 비롯해 새만금 육성과 교통기반 구축, 농생명 산업 등 4가지가 공통입니다. 앞서 전북도가 발표한 미래 먹거리 구상, 이른바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은 사업입니다. 5년 안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넣기 때문에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다 각 당의 그 정책 과제로 공약 과제로 선정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북이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당의 다른 3개 공약도 역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토대로 짰습니다. 민주당은 첨단 산업 실증단지 구축과 금융중심지 육성,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전주 완주 통합과 탄소, 수소, 바이오 지원, 관광 문화 경쟁력 제고를 꼽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제대로 반영돼서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지는 게 전북도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후보들은 이번 주 안에 7대 공약을 세분화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각 후보가 전북 의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반영할지 관심입니다. 오늘 토론 3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북 라이즈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수찬 카이스트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카이스트 교수 최수찬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전북 경제교육센터장 김종국 전주대 명예교수 함께 하시겠고요. 네, 김종국입니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도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도연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이제 21일 뒤에 대선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짧은 대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네, 대선 결과는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그 팽팽한 그 양당 구도 하에서 이렇게 친이구티다 성격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 탄핵 국면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지난 탄핵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좀 지난번. 다른 네.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또 치열했잖아요. 예. 어떤 해프닝이 많았죠. 치열했다기보다도. 네, 그렇지만 좀. 결과는 이제 예측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나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렇게 딱 반반씩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큰 차이로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온 교수님은 어떠신지요? 예, 뭐 워낙 같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변수가 많았던 선거이긴 한데 전 2가지 점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압도적인 이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는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국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고 2번째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네.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재편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긍정적인 새롭다고 의미는 해야겠죠. 아니지만, 예, 아까 이제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지리멸멸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의 진정한 의미 보수 세력이 과연 재건될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그 실체는 과연 어떤가?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가짜 보수의 모습들이 지나가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보수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가?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저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결과와 더불어 보수 세력의 재편 그렇죠. 가능한 것인가? 예. 이 부분을 좀 봐야겠다 이 이런 부분 굉장히 말씀이시죠? 중요하고 건강한 게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보수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보수 세력으로서의 구축될 수 있는가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게 응원하면서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게 된 가장 큰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였잖아요. 그때 저 교수님이랑 방송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좀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교수님. 우리 5개월 전이긴 한지연 하지만. 앵커께서 저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굉장히 제가 그날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3년여 동안 또는 지난 한 5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마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슨 사건이 터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쭉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페루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브라질 같은 저런 남미에 폭삭 주저앉았던 그런 국가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12, 3분 동안 흐를 때 우리나라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남미와 같은 나라에서는 지하 자원도 없고 식량 자원의 부족은 아주 척박한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네.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능력만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일생에 이 계엄을 3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1972년에 10월 17일 날 10월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을 갑자기 정지시키고 말하자면 3분의 1을 유정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때 그후로부터 1970년 이후부터 대학생들은 모든 데모가 10월 유신헌법 철폐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총을 들고 군인이 남입을 했어요. 딱 학교를 나오는데 탱크가 앞에 정문 앞에 있었어요. 그때 모든 방송국이나 이런 데 다 점령을 한 상태고. 두 번째 계엄은 언제냐면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이제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데모를 아주 하는데 그 시위를 하는데 질서 있게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넥타이 부대들이라고 다 나와서 박수 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버스 하나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팍 올라 검은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모든 신문에 서울에 폭도가 하고 혼란이다고 하고 그때 최규하 대통령은 외국으로 석유 사러 간다고 갔는 네. 그래가지고 5.18 계엄이 시작되면서 전남대 학생들,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 있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 이어졌죠. 계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계엄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나갈 때 제 방송국 안에 밖에 틀림없이 군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예측을 좀 그렇게 하셨어요. 예측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그 도의회 의원이 자기는 이제 도의회로 가야겠다고 네. 가고 이승철 한국은행 한국은행 전북 본부에서 나오셨죠. 팀장은 뭐라고 이렇게 쌍 어찌고 하면서 하고 이제 가는데 내가 방송이라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고 근데 얘네들 서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획을 봤더니 그 어떤 계엄보다도 민주 진영의 인사 사람들을 전부 수거 처리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만일 이것이 우리나라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50년 전 70년 전 6.25 때와 같은 상황으로 날아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정말로 더티했어요. 정말로 조잡스러웠어요. 내란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말하자면 했으면 모르지만 실패를 했으면 담담해야 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밑에 사람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지금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있지요. 사람이. 네. 그다음에 또
체포를 갈 때도 체포를 안 당하려고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이걸 풀어줘 버려요. 네. 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상식으로 느꼈던 이런 일들이 아주 몰상식하게 이루어지니까 네, 일련의 과정들이 좀 그랬다 정말로 이런 우리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배워왔던 상식과 그다음에 정의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세월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임도 안 갖고 그래서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생계 사다리가 깨졌어요. 네. 지금 즉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거기에 가서 한 명 내지 2명 고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다 생계 사다리가 무너진 알겠습니다. IMF 때나 또는 이런 그 금융 위기 때나 이럴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을 네. 맞이했다. 이런 면에서 정말로 이번 선거가 또 걱정이라는 것이 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저 아무 일이 없을까 하고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네. 국민들이 늘어나고 저는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오면서도 다행이지만 마지막 국민들이 어떻게 이 선거가 제대로 아무런 테러가 없이 네. 이루어질 것인가 이 걱정을 해야 하는 정말로 저거 10년이나 5년 또는 100년이나 지나면 이 드라마 같은 막장 네. 드라마가 많은 영화화되고 많은 그럴 것이다. 나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몇몇 사람들은 세계에다가 막장 드라마 소재를 많이 제공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날 못다한 말씀을 오늘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아니, 문제 짚어주셨는데 네. 저도 그 72년에 비상계엄하에서 유신반대 데모를 하다가 그 고등학교에서 제적당했던 네.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계엄 방송을 보고 바로 그 당시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는 계엄 해제 후에 여당 중진 몇 사람들한테 그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근데 알겠다고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탄핵 정말 찬성 투표를 한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최근 그 실패한 그 여당 그 후보 교체에 앞장선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던 상황이 있었군요. 네네. 이어서 여쭤볼게요. 예. 경제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정부 상황은 또 이제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입니다. 네. 굉장히 뭐 보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지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전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상위 재벌 그룹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그 반도체, 그 AI에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에 그 앞서지 못하고 네. 지금 상당히 뒤따라가는 형국이고 현대 자동차가 그나마 그중 괜찮았는데 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또 그 상황이 나빠졌고 또 SK는 이제 뭐 반도체는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배터리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중국의 그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 LG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안 좋고 또 화학이 안 좋고 거기에다가 또 롯데도 그 롯데 화학이 문제고 그래서 뭐 한화는 뭐 방사는 괜찮습니다만 방사는 사실은 뭐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그 재벌들의 부진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벤처 기업들을 통한 혁신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벤처 기업으로 성장한 그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도 지금 혁신 성장을 못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이 경제 상황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원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어떤 식의 이제 시대 정신이라든지 뭐 화두로 꼽자면
저는 정상국가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란이 12월 3일에 시작됐지만 사실 문제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라 전체의 어떤 외교 또는 통일 문제, 경제, 의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라가 붕괴되다시피 해왔는데 이걸 정상으로 돌려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회복 이런 주제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나간 문제를 먼저 수습해야 그다음 미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그렇게 저는 보고 싶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힘있게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지금 내란 이후의 상황에서 보여주면서 그걸 막고자 하는 저항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아주 지난하고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정상국가 또는 회복이라는 말로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게 되면 사실 차기 대통령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 보면서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물론 이제 아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이 정말 좋을 때다. 대통령 되고 난 순간부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누가 될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모르죠. 어쨌든 그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화두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꼭 대선을 포함해서 크게 보면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화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면 저는 지금은 그 혁신과 균형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그 소득 양극화 같은 혁신에 따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 정신이 혁신과 균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네. 그렇다면 시대 정신 짧게 저는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 분이 그동안 지난 3년여 동안에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된 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무혐의고 처리를 다 해주고 23억을 이익을 받는데 하나도 한 푼 없다고 하는 사람은 수사를 안 받고 10만 4천 원 영수증 끊은 사람한테는 수백 번 이렇게 말하자면 하는 네. 이런 불공정과 몰상식의 것이 자행됐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나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시대 정신은. 또 하나는 보통의 사관을 정립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헌법 전문에 뭐라고 하냐면 3.1운동 정신에 입각해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네. 그다음에 4.19 의거를 말하자면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그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가의 주요 기관에 말하자면 임명이 돼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나. 또 말하자면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친일한 사람을 다시 평가해야겠다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슴이 털컥털컥 맺히는 이런 그 기간이었다. 그래서 다시 보통의 우리 역사관이 정립되어야겠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등록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전북 공약과 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 무엇이 있을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대 공약 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좀 훑어봤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전북 관련해서 좀 이점이 될 만한 공약이 뭐가 있을까? 민주당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방문했을 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새만금 문제도 언급했고요.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 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역에 와가지고 한 이야기들 좀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농촌 기본소득, 네. 또 이제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지역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 후보가 지역에 와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듣기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이 그 한국에서 그 낙후 지역으로 머물지 않고 네. 그 세계적인 그 혁신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2030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네. 전북 바이오 특화 단지라든지 또는 새만금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는 많이 생산됩니다만은 그 전력 생산된 전력을 전달하는 또 그런 망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 대한 예산 지원.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야만이 현재 문제들도 풀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 오셔서 새만금에 대해서 조력발전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저 또 다시 이제 새만금에 우리가 희망고문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희망고문 3대 희망고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나 있네요. 새만금, 네. 2 군산공항, 3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여기 네. 있으니까 돈을 많이 혜택을 줄 것이다. 이 희망고문 3대 희망고문인데 금융 중심지까지. 네. 이 모든 정권에서 보면은 정권만 바뀌면은 새만금에 대해서 다시 구상을 하고 다시 또 틀어요. 이래가지고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와서는 또 소송이 이루어져갖고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쭉 예산이 이렇게 되다가 이 원래 새만금은 농지 변형 자금, 농지를 갖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건설을 지면은 농지 대충 자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돈이 매년 약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렇게 새만금에 투입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새만금을 시작을 한 건데 이걸 새만금을 자꾸 와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게 계획을 보면 이번에 또 조력발전소를 하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다시 또 일부 시민단체의 입김이 민주당의 정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조금 여기에 돈에 있는 민주당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중앙하고 말하자면 또 도하고 의견을 잘 네. 조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이 그래요.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만금은 이후에 또 네네. 세 번째 새만금 주제로 뒤에 있을 것 다루도록 같아서 할게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번 봤는데 이명박 후보가 와서 처음에 이제 지난 장소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농촌에 이재명 대한 후보가? 네. 농촌 기본소득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전주로 넘어와 가지고는 K 문화컬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익산을 마지막으로 가면서 거기서 노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뒤에 네. 당선인 신분으로 왔을 때 전북대를 갔거든요. 네. 전북대에 가서 지방대학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원했던 이 어떤 대선 공약이나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하고는 동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전라북도를 바라본 입장과 우리 전라북도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차이가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당에서 내놓은 공약은 뭐 이제 어쨌든 전라북도 원하는 방향으로 세워졌습니다. 예. 근데 이 공약의 현실성은 이따 따져볼 거니까 조금 이야기도 하지만 전라북도가 원하고 바랬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난 장소에 와서 농업 문제를 상징하는 농촌 기본소득 이야기, K컬처 이야기, 이 다음에 노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라북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이게 좀 메시지를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문제, 얼마나 직접적인 문제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조금 의문스럽기도 했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또 조기 다른 대선 지역에 국면이기 가셔가지고는 때문에. 잠깐만요. 전주 완주 통합 얘기를 약간 비난성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요? 이거요.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이 여기 전북 출신으로 지금 있는데 네. 상당히 도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로 이거 빨리 이 경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 원도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이게 이명박 후보도 후보지만 전라북도가 이재명 후보와 네. 이쪽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뭔가를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공약이라는 건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바라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이 목표를 가져야 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 어느 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지지 못할 커다란 어떤 우리의 바람들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에 어디쯤에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약이 출발 단계에서부터 메시지가 잘 안 맞는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봤던 우리의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심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대한 사과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헛돌았지 네. 이제 이 코드 맞추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우려가 제가 그때 대차비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안 그래요? 맞는다. 네. 이 두 바로, 분의 바로 그거예요. 예. 두 분의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네, 모든 상황이 다 치러지는 대선이기 급작스럽고 때문에 네, 시간이 촉박합니다. 양당 다 아직은 그 공약이 제대로 그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의 어떤 그 입장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가 대통령 선거를 벌써 이제 지방자치부터 시작하면 6번, 7번 치러가는 네. 한게 아닙니까? 근데 6번, 7번의 패턴이 거의 늘 똑같으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와 당에서 정리한 공약들 사이의 불일치, 네. 거기에 전라북도가 원하는 것과의 불일치, 이 불일치가 늘 문제가 되고 그게 전라북도에 5년 동안 대통령이 새로 됐을 때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좀 어쨌든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요. 선거는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전라북도의 지금 현안 산업이 이렇게 불일치가 된다는 건 메시지가 굉장히 안 위험한 맞는 거예요. 예, 메시지가 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수님. 컨셉이 뭐 맞춰줘야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보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라북도와 그런 그 대선 후보들 간 또는 대통령과의 그 괴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더 큰 우려는 사실은 전북 내부의 의견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는 이유도 내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만금 문제만 하더라도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부의 그 개발을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그 항상 빌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그렇고 그 많은 문제들이 또 지금 저 새만금 그 지자체 특별 자치단체 네. 설립 문제도 그렇고 여기 의견이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부 통합을 위한 그 노력, 특히 정치권에서부터 이게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좀 저는 좀 들여다보고 교수님,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갈등은 있고요. 예. 어느 사회든 의견 차이는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의견은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상황이랄지 이런 시설 상황을 우리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전주 제조창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최 의원님 의원 생활하실 때 전주 제조창이 어디로 갔습니까? 경상북도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GM 군산 공장이 네. 어디로 갔습니까? 부평으로 떠났습니다. 훨씬 더 기계도 신형이고 여기서 수출하는데 선박이 있는데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군산의 그 현대중공업이 어느 정권 때 떠났습니까? 이걸요. 여기에 있는 이 지방정부의 수장하고 그때는 이게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맞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또다시 엇박자가 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많고 이렇게 갈등이 안 되고 전주 안주 통합도 안 되고 이러는 문제는 어느 사회든지 어느 도시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많은 것들을 빼앗긴 여기 전라북도예요. 이 점을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 저는 그것이 먼저 우선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실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전라북도를 표현하면서 삼중소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에서의 소외, 산업적인 소외, 그리고 호남 내에서의 또 다른 소외, 이게 이제 소외의 여러 형태일 텐데 그 자체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재명 후보나 또는 뭐 김문수 후보라고 같이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전라북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의 차이, 이 갭을 좁히는 거는 누구의 노력이냐. 후보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내부가 통합도 통합이지만 전라북도가 그러면 전라북도라고는 지역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규정성이 명확히 있어야 됐는데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네. 반세기 동안.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전력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이 문제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와 발 맞춰서 전북 발전 방안 이제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영상 하나 더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새만금 관련된 영상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땅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만 5천 명, 나중에는 4만 명이 거주하는 수변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첫 도시입니다. 2025년도 올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시작해가지고요. 아마 2028년도에 분양을 완료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 보고서에서는 이 수변 도시처럼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 인구를 84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전북 인구의 절반입니다. 새로 행정구역을 정해야 하는 새만금 내부에 27만 명,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외부에 57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인구를 모두 합해도 39만 명이 안 됩니다. 새만금 사업 첫 삽을 뜬 1991년 이후 새 시군 인구는 11만 명 넘게 줄었는데 김제시와 부안군 인구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새만금에서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느라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데 이미 땅과 도로가 있는 새만금 근처 시군에서는 청년들이 떠나고 빈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핵심 문제를 해결해 새만금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땅을 만드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해라. 그리고 굳이 매립을 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어민들 피해를 주면서 어마어마한 느리게 진행되는 사업을 갈 필요가 없다.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새만금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토목과 건설, 그다음에 대규모 메가 시티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 거점 공간으로 녹색 기본 소득을 이뤄내는 공간을 좀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을 여기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새만금 공약. 이번만은 달라야 합니다. 네, 총 8차례였네요. 이번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오래전에 국토부에 근무했던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영종도 공항 건립을 그때 계획할 때 그 전에 새만금 공항 건립을 계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북 내부의 반대로 이게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새만금 그 공약을 하기 이전에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뒤에도 그 전북 내부의 그 새만금 개발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새만금 개발을 방해하는 그 외부 세력들에게 그 빌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새만금 공항이 무산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잼버리 사태 이후에 부침을 겪었죠. 무산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지금도 정부 기관 곳곳에 그 새만금 공항 그 중단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세력들이 제가 세종시에 보면은 가면 외부 세력들이 그 새만금 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새만금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이제 다르게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죠. 우리 아까 원도현 교수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그 컨셉을 잘 맞춰서 가고 정말로 이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가 34년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갑자기 거기다가 또 그 태양광 전지를 갖다 거기다 만든다랄지 또 이런 거 이게 중국 상해 푸동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이게. 네. 근데 거기는 이미 상점백화가 돼가지고 상해의 모든 그런 물동량을 책임지는 저희가 됐는데 우리들의 이제
부산의 가덕도를 보면 거기에 환경 파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그냥 특별법까지 봐서 무난히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돼. 여기는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무산되고 또 무산되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제가 그래서 시민운동을 할 때 우리 전라북도의 NGO 단체들을 모시고 제가 일본을 쭉 가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네. 일본이 어떻게 시민단체 하는가 했더니 이분들은 정말로 지역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힘을 모아서 그러지 큰 국가의 정책 사업 같은 것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반대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건 국가의 기능을 믿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기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 경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걸 따라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대표적으로 있어요. 이걸 제가 그걸 타파하고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시고 일본을 쭉 다니면서 네.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우리가 탐구하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또 다시 우리 이재명 그 후보한테 새만금의 조력 발전과 그다음에 해수 유통 이것을 강력하게 오히려 건의를 해가지고 또 다시 발목을 잡는 것이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전체 도민의 뜻이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뜻은 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새만금 문제는 사실은 저도 뭐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게 왜냐하면 2006년에 김한주 지사님 했던 미선 4기 5기 당시 새만금 사업의 정책들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전북연구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새만금을 좀 들여다보면서 지금도 내용이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새만금이 이 1989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 강점기 36년인데 사실 새만금은 그렇겠네요. 전라북도가 원하고 공약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공약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했던 거고 그 당시로서는 새만금이라는 땅이 농업생산지 대규모 농업생산지로서의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었죠. 국책 사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력이 쌀 생산이 과다하게 나오고 이러면서 실제로 농업 생산에 대한 그만한 땅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용도를 바꿔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숱하게 용도를 바꾸고 계획을 바꿔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만금이 국가적으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필요한 땅인가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컨대 이제 물론 뭐 두 분 경제학자 계시는 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공급을 해놓고 수요를 따라가는 것도 이제 국가 특히 지방정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너무 어려워. 아까 말씀하셨지만 GM대로 떠나지 공장들 틈난 대로 떠나지 그러면 새만금의 공항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어떤 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기서 어떤 이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런 고민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판을 크게 봐야 된다. 새만금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컨대 세종시라든가 이런 충남 일대의 산업 생산력을 전라북도로 이끌어오면서 그들이 새만금을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다. 네. 전라북도만의 산업의 힘을 가지고 여기를 만들기 어렵다. 아까 이제 환경단체에서 재생에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뉴스를 보면 미군 공항의 비행기를 쪽을 줄인다는 거예요. 편대를 이동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패널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비행 분리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공항으로서 위치도 부적절해지고 있고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뭐 두 분 경제학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노동력을 편하게 만들어내는 말씀하십시오. 데는 굉장히 어려운 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인력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실제로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내고 공장에서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구조로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맞냐? 우리는 네. 고용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을 차제에 자꾸 광주하고 이제 묶어서 호남으로 보지 말고 전라북도의 조건과 위치를 오히려 충남 쪽으로 붙이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언젠가는 국회도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사실은 중부권이 굉장히 강해질 텐데 이쪽하고 전라북도를 연결하면서 새만금 수요를 이쪽에 창출해내는 그런 식의 좀 큰 전략들이 네. 대시되어야 중앙정부에서도 새만금의 용도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지 지금 않겠습니까? 네. 김관영 지사 이후에 지금 새만금의 입주 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우리나라에 지금 당진의 일부 있는 것도 다 분양이 돼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새로 만들 공장이랄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뭐 이렇게
조립하고 이랬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근데 첨단 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큰 부지가 지금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저렇게 네. 지금 이렇게 근데 그 부지가 있는데 아주 입지적으로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교통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기 먼저 공항이 먼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도가 바로 거기 연결이 돼야 돼. 이 두 가지 것이 안 돼 있어요. 공항 철도. 예, 공항 철도. 그 다음에 관광 레저 산업 같은 것들을 누가 장기적으로 홀대해야 돼.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상해에 있는 마리나 리조트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여기다 유치하자 했던 알겠습니다. 것들이 이런 산업을 교통과 그 다음에 이 산업과 네. 그 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을 어울리지게 한다라는 이런 복합적인 사고가 했을 때 그때마다 좁은 시각으로 계속 반대가 왔었던 거예요. 전라북도가. 이것은 우리가 냉철히 우리 너무나 뭐 지방 정부에서 안 해준다 이런 것만 잡을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과연 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용을 알고 반대를 했느냐, 자기의 좁은 시각에서만 반대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네. 하고 점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최 합니다. 교수님과 좀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새만금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이제 2020년까지 전체 개발 예정지의 한 73% 정도를 그렇게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매립 지금 되었거나 또는 조성 중인 그 땅이 한 49%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립에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다가도 그 매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갖다 자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뭐 거의 20년 동안 계속 반복된 패턴이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에 예산 투입해서 빨리 매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는 선분양 후 매립했다가 이제는 선 매립 후 분양으로까지 바뀌면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새만금이란 그 넓은 땅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땅이야. 라는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건데 그 확신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좀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그냥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에 논리는 그거거든요. 야, 땅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야. 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질 오염과 이런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그러면 땅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이렇게 미래의 가능성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전략들을 바꿔가면서 좀 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자면 김 교수님이 우려하는 그 해수 유통이라든지 조력 발전 이게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우려가 굉장히 있을까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력 발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립하려고 했던 땅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계산해보고 대해서? 그 땅만큼이 정말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라면 저는 이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력 발전을 해서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차라리 조력 발전 받을 테니 공항 확실히 해줘. 뭐 그런 이런 그런 식으로? 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 벌써 10시 42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거를 치르는 동안 후보의 공약을 믿고 뽑았으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전북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됐으니 후보들의 공약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투표로 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대선 후보들이 지역 밀착형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원 교수님부터 시간 너무 빨리 갔죠? 한 1부 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다니면서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 발전이 2002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규범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서열화되고 있고 위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거는 중앙정부의 대통령 얘기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고민해야 되는 과제다. 이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라북도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이 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번 대선을 그래서 계기로. 전라북도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야를 설명하고 확신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대통령 선거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1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메가 비전이라고 전라북도에서 100년을 보는 것에
65조 74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네. 이 사업이 지금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쪽에 공약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당히 그 발군의 실력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저는 그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혁신 굉장히 강조해 주시네요.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그 혁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잠재력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혁신 문화를 좀 확산시켜가지고 혁신 역량을 키워서 전북이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인 혁신 지역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해 보면 예.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예. 요즘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 협약 같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단에 또 몸담고 계시니 예. 좀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짧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대학들은 그 지식산업의 그 지역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그래서 지역 그 대학들이 살아나는 길은 지역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바로 그 생존하고 또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까지 혼란스러운 전국을 거쳐 이제 21일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번 대선이 국정 안정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후보들의 정책과 면면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